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수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반수반 학생들, 한국사 진도 41페이지죠. 중괄호 2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마지막 강의가 신공으로 끝난 걸로 같아요. 외거노비가 솔거노비하고 사뭇 다르게 경제적, 삶의 여유가 생긴 거지. 그거에 대한 주인에 대한, 그게 주인이 관청이든 개인이든 간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신공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거 체크를 해두시고 중괄호 2번 보시면요. 신분 변동인데 여기서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묵과가 없었던 고려시대 때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렇죠. 장군이 됐었죠. 그러니까 신분의 이동이 적어도 이전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는 사뭇 좀 오픈돼 있다. 개방적이다. 혹은 좀 자유롭다. 물론 100% 자유라면 신분 제도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괄호 3번에 사회제도와 농민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사실 다 말씀드리면 미주알 고주알 많은 양이라서 좀 핵심 포인트는 의창이라는 게 보입니다. 의창. 자, 의창이 바로 춘대 추납 방식으로 어려운 농민들을 백성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봄에 빌려주고 곡식을 가을에 갚게 하는 거. 우리 이 시조 최초의 이러한 정책의 이름을 우린 진대법이라고 고구려에서 배웠습니다. 아울러 고려 초 태조왕건이 흑창이라는 제도도 동일하게 실시됐었는데 이름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엔 의창, 이건 고려와 향후 나올 조선시대의 빈민구제책이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시스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사실 향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향도에다가 동그라미 좀 치도록 하시고요. 이 향도가 뭐냐? 이게 좀 웃긴데 말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뭐야 저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일 텐데 어렸을 때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 스머프 만화 많이 봤거든요. 이 스머프라고 생각해 보면 향나무를 통으로 썰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고 가는 거죠. 갯벌에 가서 이 갯벌 조석간만의 차가 큰 이 미립질 토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삽질이 잘 될 거예요. 그럼 이 향나무를 갯벌에 가지고 가서 매장을 하는 거예요. 향나무를 갯벌에 가서. 이런 행위 자체를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런다? 네. 이런 걸 바로 매향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매장한다? 향나무를 매장하잖아요. 향나무. 그럼 이런 거 왜 하냐? 이렇게 하면 미륵부처님이 나타나신대. 미륵부처. 이 미륵부처가 우리 원효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세상을 주관하는 부처잖아요. 그죠? 그 말을 좀 잘못했다. 그건 극락세계고 이 미륵부처는 미래 세상에 나타날 부처님인데 이분이 나타나시면 불교사회라는 이 고려에서는 사실 좀 메시아 같은 것이 나타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륵불에 대한 어떤 미륵불의 제일이 다시 나타나길 바라는 어떤 마음으로 매양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양 활동을 하는 이런 멤버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고려의 사람들이잖아요. 매양 활동하는 무리다. 그래서 무리도자를 써서 향도라고 부르죠. 이게 사실 조선에도 있어요. 그런데 고려가 워낙 불교 사회다 보니까 조선은 성약 사회라고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도를 고려로 안치를 시킨 거지, 위치를 시킨 거지, 조선시대에 향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시험은 그래서 고려 조선 다 있었다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구도고 향도가 뭐 하는 거냐? 불교 신앙 조직이다. 그렇지? 그거를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제가 적은 얘기들이 다 밑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가볍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괄호 4번 요게 문제입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인데 가족제도란 말은 사실 머릿속에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의 지위. 지금도 수능시생의 거의 절반이 여학생들 아니겠어요? 세상의 반도 여자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다변화되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기서 향후 나올 조선 얘기까지 다 끝내버릴게요. 그게 여러분도 편하실 테니까. 자, 고려부터 보세요.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 이 뒤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전기 그러면 15세기 1400년대 그 다음에 1500년대 16세기까지 얘기해요. 여기하고 자, 빨간색으로 막대 그래프를 딱 그렸습니다. 향후 나올 조선 후기하고의 여성의 지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선 후기는 1600년대 17세기부터
1800년대 19세기까지를 우리가 싸잡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주로 역사적 구분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 500년 역사에다 200년 되면 준 700년과 요 뒤에 300년이 여성의 지가 하늘과 땅 차이로 확 변해요. 그게 바로 성리학의 확산이에요. 이유를 얘기한다 그러면 성리학의 확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리학은요. 아래 위, 위계 서열을 강조를 해요. 위계 서열. 그러니까 여성은 뭐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이나 혹은 들어와도 그 초입 단계에서는 성리학이 널리 확산은 안 됐으니까 여성에 대한 압박, 곧 위계 서열을 강조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인들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요 시기 때 살인 얘기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리학이 거의 조선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거든요. 이런 구도라면 여성의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 갖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싸잡아서 가볍게 말씀드려보면 성리학은 바로 위계질서, 우리가 그걸 명분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 명자에다 나눌 분자인데 이 명분을 유난히도 강조하다 보면 이름에 맞는, 이게 이름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에 맞는, 걸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는 신하답고 임금은 임금다워야 돼.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명분에 어긋나면 그렇지 맹자 얘기처럼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거야. 피를 봐서라도. 노비가 노비답고 주인은 주인다워야 돼. 만약 노비가 주인을 모함하거나 그렇게 되면 노비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여자는 늘 남성을 뒷받침하고 뒷바라지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여성도 칠거지약으로 쫓겨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바로 성리학에서 갖는 특징이거든요. 참 이거 쓰레기 사상이라니까요. 이게 참 이 성리학은요. 이게 요즘 스타일에 어울리지도 않지만 자기는 이 명분을 쓸데없이 강조하면서 위계질서가 유난히도 이게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위계질서가 유난히 강조되다 보니까 경직화된 사회가 돼버려요.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지위는 이런 상황에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럼 비교컨대 요 시기 700년에 어떻게 되겠냐. 여성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높죠. 요즘 현대사회하고 비교를 해봐도 별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여성의 높아요. 근데 이렇게 성리학이 널리 확산되는 요 시기 때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시기 때 여성의 지위는 발바닥 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하락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만 아시면 나머지 밑에 수많은 활자들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 뜻이냐.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기는 재산 상속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이 월등히 많아요. 남자 자식 5이고 아들이 5이고 딸이 5이라고 칩시다. 여긴 무조건 n분의 1이에요. 재산을 n분의 1로 분배하는 거죠. 이 n이라는 게 바로 숫자잖아요. 숫자. 그죠? 이게 자식 수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 분배를 받는데 이 시기 때는 어떻게 돼? 여자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여자는 결혼하면 남의 집안에 귀신 되는 거니까 쫓아내고 하물며 더 나아가서 무조건 정실부인 배에서 나온 맏아들, 정실부인 배에서 나오는 맏아들을 적장자라고 그러고 적장자 단독 상속이 되는 거야. 여성은 뭐 존재 가치도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대표적인 적장자 단독 상속의 사례가 뭡니까? 우리는 놀부전을 보면서 놀부를 욕하죠. 잘못된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보세요. 놀부는 적장자 단독 상속에서 그 맏아들이거든요. 연씨 집안에. 적어도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흥부는 둘째 아들로서 자신에게 재산이 하나도 안 떨어질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 빨리 해서 애만 연락에 퍼질러 나는 거잖아. 그죠? 자기 능력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 욕하지 말라는 거지. 놀부전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연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이게 향후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 약간의 자극제를 제공하고자 말씀드린 건데 왕실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형의 사망과 함께 왕에 올라요. 왕 위에 오르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을 때 장례법을 맏아들 기준으로 칠 것이냐 아니면 왕이라는 걸 역임한 것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것이냐는 말싸움이 생기게 되는 건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 시기 때 분위기가 맏아들만 우대를 하지 둘째 아들 이하는 우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대부 집안에서 나오는 전통 윤리 체제 때문에 나오는 논쟁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어이구 비문학 국어 비문학 지문에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바로 예성 논쟁.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조선 후기 때
아직 우리 진도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요. 이거 끝나면 조선이거든요. 놀부죠. 놀부 예성논쟁에서의 복림대군. 물론 복림대군이라는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게 바로 여성의 지위가 높고 낮은 이른바 일반적인 가계 형태의 상황이 바로 성략의 확산과 관련돼서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 지금 재산 얘기를 했지만 여기 제사를 한번 볼게요. 제사. 제사는 어떻게 지낼까? 요즘 저도 16대 종손이거든요. 제사 21번 지냅니다. 제사 차례 합쳐가지고. 아, 와이프 불쌍해.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난 둘째 아들이야라고 거짓말 친 적 없기 때문에 이미 다 까발렸는데도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 하나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사 많이 지낼 것이다. 우리가 지금 19번째 지냈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여지없다. 자기가 다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 정말 따뜻한 마음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요즘 조금 이게 좀 불만사항이 나옵니다. 왜 16대 중손이냐? 난 이미 수십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뭐 좋아지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엠빵이니까 재산도 엠빵이면 제사도 차례도 자녀가 돌아가면서 지내요. 아들, 딸이 자녀가 돌아가면서 지낸다. 그러니까 무조건 n분의 1의 입장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을 얘가 적장자, 그 첩도 아니고 본 부인의 맏아들로서 태어난 사람은 재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제사도 단독으로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적장자가 지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무와 권리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마음 편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기는 형평성이 있는 사회고 여기는 형평성이라는 표현보다 몰빵 들어가는 사회고 제 말 이해되시겠죠? 그걸 인지해 두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 좀 제가 도움말을 드릴게요. 어차피 책 가지고 밑줄을 긋긴 글 텐데 여기 우리 고려시대 때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음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고려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5품 이상의 관리에 관리 혹은 그 아들 손자들은 무시험으로 간직이 등록됩니다. 자, 여기는 여성이 평등한 사회잖아요. 그러면 음서의 혜택을 누구에게도 제시하는 거야? 아들만 자식이 아니라 딸도 자식이니까 사위에게도 그 다음에 친손자뿐만 아니라 외손자에게도 음서 혜택을 지급합니다. 혜택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음서는 그런 개념이 없겠죠. 맏아들이니까. 그죠? 제가 왜 여기서는 음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냐면 붕당의 시기 때는 곧 배우겠지만 붕당은 음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좀 제약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특정 정당의 권력을 휘감기 때문에 음서의 혜택까지 이렇게 활수하게 영어로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런 표현 자체가 여성의 지위가 높다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뭐 여성 호주제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책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 골격만 저는 요것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들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갑니다. 별표 3방 치셔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기 구분하는 걸로. 가족제도 이런 제목을 쓰지 마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고르게. 그죠? n분의 1 밑줄 그시고 제사도 자녀가 동등. 밑줄 이해되시죠? 여성의 지위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사회활동은 제한받는다. 여기서 사회활동에 제한받는다는 건 과거 시험을 못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른 거는 큰 의미 없어요. 가족생활에서 남성에 비해 큰 차별을 받지 않는다. 거의 n분의 1이다. 이거죠. 동등하다. 그 다음에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한다. 밑줄 그시고. 자, 남녀 구분 안 한다는 게 중요해요. 호적은 요즘도 동사무소 가서 호적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호적 등본 띄워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적이라는 건 그 가구 구성원의 어떤 인적 내역을 적는 건데 거기는 남녀 구분을 안 해요. 유시기 때는. 왜? 여성의 지위가 높으니까. 그런데 만일 요시기대로 우리가 좀 추론해 볼까요? 요시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적에 어떻게 기재를 할 것 같아요? 딸이 9명이고 마지막에 10번째 아들을 낳죠? 아들이 맨 위로 올라가요. 남성 중심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게 고려나 혹은 향후 나올 조선 전기까지라는 걸 체크를 해두시라는 말이 있음이고요. 여성도 호주가 가능하다. 호주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호주는 집 호자 주인 주자. 집의 주인. 지금도 호주라는 호주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성 호주제. 요즘도 말 나오는 얘기지만 여성 호주제 고려 때 가능했습니다. 하물며 이때까지도 가능한 기록이 있어요. 사료를 보면.
여시기 때는 안 되죠. 집의 주인은 남자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시기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사위의 손자의 계동사 혜택 아까 말씀드렸죠?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고, 여성의 재가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재가가 재혼입니다. 왜? 남성과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혼이 가능하겠어요? 여성의 지위가 발바닥 밑으로 떨어져서 칠거지약, 삼종지도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데, 태어나면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 이런 게 삼종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성 잔혹사죠. 남편이 곧장 결혼하자마자 죽었다 자식 하나 남기고, 그럼 평생 수절하면서 남편 바라보면서 사는 연렴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 다 이 식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참에 조선의 후기 파트에 나올 사회에 나올 내용까지 지금 끌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거 한 방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넘겨가 보실게요. 이제 문화 파트가 짧게 나와 있어요. 요거 하면 이제 고려가 끝나고 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려의 사상과 문화인데, 야, 유학의 발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목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라는 것만 하세요. 배경을 보시니까 과거제 시형으로 유학 교육이 확산되었다. 과거는 문과, 고려 때는 문과가 없잖아요. 그죠? 문과 시험이니까 글 공부해야겠지? 그럼 글 공부하면 공자, 맹자지? 공자, 맹자의 사상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바로 유학이고, 유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일파가 바로, 그 종류가 바로 성리학이 고려 말에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큰 범주가 유학이고 거기에 일부가 성리학인 거지. 그지? 자, 그 성리학의 수용 밑줄 그어볼게요. 안양의 소개 밑줄 그으세요. 안양이 원나라 가서, 몽골의 원나라 가서 충렬왕 때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리학을. 물론 보이는 물체가 아니니까 사상을 수입했다, 유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재현 이성은 빼겠습니다. 성리학이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정도전, 정몽주 등 신진사대부 중심으로 적극 수용된다.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곧 나올 얘기이기도 한데, 신진 사대부라고 되어 있죠. 사극에서도 사대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사대부는요, 성리학 연구자라는 뜻입니다. 신진은요, 새로울 신자, 나아갈 진자. 새롭게 진출한 성리학자들, 이런 뜻이 신진 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진 사대부란 말은 성리학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바로 그림 잡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 학문을 숭상하는 자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가 눈에 가시야? 권문세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교육기관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참, 이게 지금 저도 우리 양적 방대함은 있으나 국사에 시험에 가치가 있는 게 과연 몇이나 될까 늘 의문 삼아서 제가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고민이 많았어요. 뺄까, 넣을까, 뺄까, 넣을까. 근데 넣는 게 맞아요. 요즘하고 똑같아요. 요즘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요즘도 사교육이 번성하죠. 물론 코로나19 이런 걸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사교육이 번성해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우선하죠. 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 때는 뭐 사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학창 시절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좀 이렇게 사교육에 대해서는 불신이 좀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또 사교육의 한복판에 있는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들 키울 때 제가 사교육에 있으니까 공교육의 상황을 좀 물어봐요. 학교에서 애들 수업 잘 듣니? 그러면 우리 애들이 수업, 내 자식들이 잘 듣고 못 듣고를 떠나서 아니?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대부분 뒤에서 인강 들어 학원 수업 숙제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건 바로 정식적인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번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수많은 사교육비가 들고.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만 하늘에서 빵 떨어진 일이 아니라 고려 때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조선 때는 없었겠어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교육기관 얘기인데요. 거기다 별표를 3방을 치시고요. 여기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최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최고 벌레 중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이 상당히 고려시대 때 지체가 높았던 사람이야. 관리로서 과거에도 뭐 당연히 합격을 했겠고 지체가 높아서 최고의 반열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청렴결백하게 살아서 돈이 좀 궁했어요. 돈이 없었던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좀 마음에 고생을 했거든요. 육체적 고생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시원하게 나 사표 던지고 왕 만나서 나 학원을 만들겠다. 요즘 말로. 과거를 합격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학원을 만들겠다. 이게 돈독이 오른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최충이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만든 게 학원 하나가 있어요. 와,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도 뛰어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우와 최충대감이 드디어 학원 만들었대. 우리 자식을 여기다 보내면 우리 자식도 과거에 합격하겠지. 개떼처럼 와요. 돈을 막 그냥 긁는 거야. 긁는 거. 사교육 기관이니까. 어느 순간에 도로록 해서 프랜차이즈라기보다 이제 학원이 최충이 만든 학원이 9개로 들었어. 총 9개. 요걸 우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싸잡아서 구제학당이라고 부른 거야. 구제학. 그럼 이 사람이 고려에서 500년을 살지 못했을 텐데 고려 역사가 500년이니까 이게 정확히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문벌귀족기 때예요. 고려의 두 번째 지배계급이죠. 이때 아주 뭐 사교육 열풍이 불어서 학원이 최충이 만든 학원이 9개로 확 늘었어.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이상한 게 뭐 이상할 것도 없죠. 나도 최충처럼 돈 벌고 싶어하는 학원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제가 숫자를 다 맞춰서 세진 않는데 요 빨간색 무리에다가 11개에다가 요게 하나로 묶으면 최충 학원들에서 하나로 묶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바로 사교육기간 12개다. 그래서 사학 12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옆에 나와 있죠? 읽으시고. 사교육기간 12개의 학원들. 뭐 요즘도 우리 대성을 포함해서 여러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벌귀족기 때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든 구제학당이 그 스타트를 끊었고 떼돈 벌고자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었구나. 그걸 싸잡아서 사학 12도라고 부르는구나.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사교육의 요즘 말로 사교육의 융성이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 당시 고려 정부는 뭘 했겠느냐? 우리가 그걸 좀 딱딱하게 관청에서 유도하는 학문이라 해서 관학진흥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공교육 정상화 정책, 그죠? 제가 다른 건 다 빼도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EBS 강좌를 만들어요. 요즘하고 비교해보면 7제라고 해서 전문 강좌인데 이것만 들으면 과거 합격할 수 있다. 굳이 엄청난 돈을 쌓아들고 사학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관학진흥책의 한 사례로 전문 강좌, 요즘 말로 EBS 강좌라고 적어드릴게요. 이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왜 비싼 돈 꼬라박느냐, 우리는 똘똘한 애들은 장학금도 준다 그러면서 양연고라고 해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요. 장학재단이에요. 장학재단.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공부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영어로 베네핏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도 준다. 전문 강좌 개설해서 이것만 봐도 대학 간다. 근데 유감스럽게 지금도 EBS, 대한민국에서 EBS 강좌 틀지만 EBS만 드는 지방의 좀 교육에 어떻게 손이 좀 못 미치는 학생들, 거기서 전교 1등 놓치지 않은 학생들 최저도 못 맞추죠. 그죠? 수시 최저도 못 맞춰서 지금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눈물 나. 어떻게 요즘하고 이렇게 판박인지. 제가 공교육을 경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교육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거든요. 공교육이 멸망해야지만 사교육이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걸 사람들이 잘 놓쳐서 그렇지, 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역사를 아는 사람이니까 잘 됐으면 하는데 요즘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았어요. 관학진흥책 7제와 양연고, 이거 아주 그냥 시험 한 방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언제나 사교육이 이겼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문과에서 26명을 뽑는 게 고려 말에 있었거든요. 26명을 뽑아요. 문과 시험에. 25명이 여기 출신인데 24명이 최충 구제학당 출신이에요. 나머지 빨간색 11개에서 하나 붙고 나머지 그 중에 정원중에서 한 명이 공교육 출신이에요. 그럼 사교육에서도 갑 중에 갑, 이른바 최충의 학원이 쓸어 먹었다는 거지. 요즘 대성도 비슷하잖아. 그죠? 요즘 조금 주춤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저도 대성학원 출신이다 보니까 재수할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교육이 엄청나게 융성한 것을 제지하고자 정부에서도 관학진흥책이라는 이름으로 7제도 설치하고 양연고도 설치했지만 폭망했다. 이런 거 왜 이렇게 낼까? 왜 이렇게 제시를 할까? 요즘에도 그러하니까. 그죠? 자, 근데 저는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벌귀족이라는 그 신분 계급이 있을 때가 유난히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뭐 다른 시기 때 안 나타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체크해 두시고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고려만 찾으셔도 제가 볼 땐 100% 여러분들에게 점수가 쌓일 겁니다. 이런 거 조선인지 신라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질비하니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쓴 국사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거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그 얘기예요.
자, 별표 치셨잖아요.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관악. 관악이 공교육이죠. 공교육의 최고 교육기관은 뭐야? 국자감. 고려의 서울대학교죠. 동그라미 치고. 자, 배운 거 틀리지 말자. 통일신라의 서울대학교 뭐라 그랬어? 신문왕이 만든 거. 뉴스페이퍼 킹. 국학이지? 발에는 뭐였어? 이거 수능 기출선지다. 주자감이야. 그지? 각 나라에 우리나라 왕조가 많진 않으니까 서울대학교는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야지 특정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 자, 그 다음에 지방에 향교 있어요. 향교는 지방의 직어국이에요. 지방국립대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이게 공교육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 12도 융성 밑줄 묶어서 사학 12도고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누구야? 최충이야. 그죠? 구제학당 밑줄. 그럼 관악이 위축되겠지? 공교육이 위축되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 몸부림이 관악지능책 밑줄. 다른 거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전문강좌 7제 밑줄, 양념고설지 밑줄. 근데 최종 결론은 실패인데 왜 실패라고 안 적혀 있을까? EBS 책이 공교육책이니까. 역사에서 우리 사교육한테 맨날 졌어라는 걸 이 공교육의 선두주자 EBS 책에서 어떻게 밝혀, 그치? 구린 건 은폐하고 싶은 거지 뭐. 이해는 돼요. 뭐 분발하시면 되지 뭐. 정말. 난 EBS 70%를 내던 100%를 내던 좋다 이거야. 공교육이 정상화돼야지 사교육도 상호 보조를 맞춰가면서 크는 거지. 공교육 죽으면 사교육 되는 거 이거 완전히 개소리예요. 공교육에서 뭐가 부족한 애들이 보다 더 열의를 갖고 더 공부하고 싶은 거지. 등 때 밀려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뭐 공교육이 살아요? 사교육이 살아요? 그죠? 강사들도 답답하거든요. 학원에 나오자마자 자는 애들 있으면. 자, 자우지간 요 얘기는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인지해 두시고 역사서는 2개만 보시면 됩니다.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눠놨죠? 고려도 긴 시기잖아요. 500년이니까. 그죠?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나눠주는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셔도 돼요. 이 전기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제가 그렇게도 지독해도 욕했던 부시기에 삼국사기죠. 거기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사실 비슷할 것도 없는데 이련이라고 하는 승려가 경북 군위, 경상북도 군위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워드 타이핑을 쳐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만든 책이 삼국유사죠. 우리나라의 사학자들, 역사연구자들은 어느 책을 자기 연구실에 갖다 놨을까요? 삼국유사가 있다 없다는 건 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본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삼국사기는 100% 있습니다. 이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관심도 없고. 왜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최고의 역사서라고 평가받아요. 부식이라는 사람의 인간성과 무관하게 삼국사기는 정말 정교합니다. 정교하고요. 왜냐하면 그 정교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철저하게 부식이는 삼국사기를 지을 때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저술을 했어요. 책을. 합리주의가 뭐죠? 이성에 맞게죠. 어울리게. 자기가 볼 때 이성적 사고로 되뇌의 움직임으로 파악되는 건 다 기술을 한 거야. 다 저술을 했어. 그러니까 양도 방대할 뿐더러 상당히 객관적인 요소가 강해요. 이성에 맞는 거를 자기가 취합한 자료가 있잖아. 이성에 맞는 것만 자기 책에 옮긴 거기 때문에 이성에 안 맞는 건 날렸거든.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확실하죠. 양의 방대하면 둘째 문제고. 근데 이련은 직업도 승려지만 자기가 세상부터 예전부터 내려오던 입과 입으로 내려오던 걸 우리가 구전이라고 그러지. 구전동화처럼. 구전되었던 것에서 재밌는 것들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밌는 이야기 모음집이지. 재밌는 이야기 모음집.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삼국유사를 제대로 된 역사책으로 인식은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재밌는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단군신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단군신화. 뭐 아시는 환웅 얘기, 뭐 100일 동안에 뭐 구례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 단군신화는 삼국사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 쑥 갓 먹고 100일 동안 자신의 몸을 수양하면 곰이 돼요? 아니 곰이 된대. 사람이 돼요? 웅녀? 곰이 여러분들 서울 과천대공 가가지고 그 곰 시베리아 물곰인데다가 자꾸 쑥 타고 갓 던져주면서 사람들아 그러보세요. 곰이 탈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때릴 수도 있어요. 요즘 장난 아니? 난 잡식성이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성적 파악으로. 그럼 이 사람은 합리주의를 기반했는데 왜 단군신화를 왜 적어요?
단군 신화는 뭐 이성적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록을 안 하는 거지. 이건 역사 아니다. 근데 일련의 삼국유사는 재밌는 이야기 모음집이니까 이거 재밌잖아요. 그죠? 뭔가 교훈도 주고 수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삼국유사는 민족적 성향이 강하고 삼국사기는 민족적 성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는데 논리 근거를 보셔야지 무슨 말도 안 돼. 단군이 있으면 무조건 민족적이야? 그렇게 볼 계제는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제가 다른 책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이 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발달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좀 양이 많은 편인데 숭불 정책은 기본이죠. 바로 옆에 나와 있죠. 불교를 숭상한다가 숭불이잖아. 고려는 고려역사 500년은 불교국가. 아까 향도도 말씀드렸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승려가 나올 것이라고. 승려, 스님이요. 자, 원유, 의상, 해초 안 까먹으셨죠? 정말 다른 지금까지의 진도에서 다른 분들을 까먹어도 그 사람들 까먹으면 정말 한 거 없는 거야. 근데 고려도 역시 불교국가다 보니까 대표적 승려가 나오는데 원유 의상은 친구였잖아요, 사실상. 여기는 친구 관계는 아니고 시기 차이가 좀 구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게 문벌귀족기. 문벌귀족 집권기 때 왕자 출신이에요. 문종이라는 왕의 넷째 아들인데 바로 그 사람이 의천이 아니라 제 제자 중에 이거 틀린 애도 있어요. 수능 하나 틀렸는데 이거 틀렸어. 제가 담임반이었거든요. 우리 반 반장이었어. 다른 애들 다 전화 와. 잘 보든 못 보든 전화 오는데 주로 잘 보는 애들이 전화 오죠. 시험 당일날. 선생님 다 맞은 애도 하나 있었고요. 저희 반에. 정말 제 강사 생활이 완전 황금기였는데 진짜. 제가 막 붐업이 돼서 와 대박이다 우리 반 정말 기뻤는데 우리 반 반장한테 연락이 안 온 거야. 12시간 넘었어. 저도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인데 전화가 왔어. 월치고나고 받았지. 술이 만땅이 돼서 술 취한 목소리로 선생님 울어. 직감했죠. 짧지 않은 경험으로 망했구나. 이렇게 성실하고 노력하는 노력파 머리도 좋은 놈이 왜 그랬을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술 깨고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내년에 다시 하자. 걔가 삼수였거든요. 사수하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어머니야 어머니. 근데 어머니도 같이 울 줄 알았거든. 대부분 그런 전화는 대부분 같이 울어요. 근데 어머니는 울지 않아. 얘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제가 얘 성적을 알고 있는데 성적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망한 줄 알고. 자, 합쳐서 하나 틀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새끼 왜 술 처먹고 울죠? 그게 말씀 좀 궁금합니다. 국사를 틀렸어요 선생님께서. 그 당시 국사는 지금 같은 허접한 국사가 아니긴 하지만 전화를 받다가 화가 나는 거야. 뭐지 개자식은? 내가 솔직히 걔 실력이 딸리면 얼마나 압박을 했겠어요. 근데 국사는 제가 걔한테 얘기를 해본 경험이 1도 없는 걸 봤을 때 정말 강하고 잘했던 애인데 국사를 틀렸대. 그때 문제 수준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의아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좀 연락 부탁드리고. 근데 갑자기 또 전화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선생님 의천과 의상을 구분 못해서 틀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자식들 술 취하고는 빨리 자라 그러는데 남의 자식인데 그냥 그래 내일 아침에 통화하자 이럴 텐데 제가 그 분한 기운을 못 참은 거야. 야 이 개자식아 사람 새끼냐 이 쌉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집 앞에 집 주소로 걔가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차 타고 왔어. 이렇게 들고 죄송하다고. 아니 솔직히 수능 하나 틀렸으면 잘 본 건데 뭘 죄송해. 그죠? 담임으로서 나도 큰 만족인데 해필이면 그게 국사였다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개나 소나 다 맞는 전환이도 의천과 의상 건방을 떨다가 내가 이런 걸 모르겠어? 이런 걸 틀리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막판에 안 본 거죠. 여러분들은 제2의 제가 실명이 지금 입에서 근질근질한데 또 나름대로 잘 나가요. 요즘 검색하면 나와요 이름이. 요즘 같은 세상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잘 나가는 인재죠. 근데 저에게는 걔 이름이 걔 성이 함씨인데 좀 희성이에요. 함의천이라고 불러요. 저에게 모진 상처를 줬거든요. 이 쌉새. 어떻게 의천과 의상을 헷갈려? 사람이야? 자, 의상은 원효 친구, 삼국시대 통일신라 초, 그지? 의천은 문벌귀족 왕의 아들. 그럼 이 사람 조기교육 받았겠지. 왕자니까 돈 아쉬운 게 있겠어요? 아버지가 왕인데?
그럼 이 사람은 여지없이 어렸을 때부터 글이 능해. 학문에 능하다는 거야. 스님 얘기하신데 왜 학문 얘기하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니. 교종, 불교의 종파 중에 교종은 교리 연구야. 종교 이론, 한문으로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글에 능하니까 당연히 교종 쪽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 사람의 흔적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먹구구시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중국의 송나라인데 송유학파죠. 그렇게 된 거야. 됐어? 귀국했어. 의천. 그 당시 고려가 우리 통일신라 때도 말씀드렸던, 통일신라 말기 때도 말씀드렸던 교종과 선종이 서로 불교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종파로서, 나눠져 있는 종파로서 대립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아 보이고 서로 병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봐도 교종 일색이죠. 그래서 아우, 내 모국인 고려 왜 이래? 나 송나라 유학파인데. 통합을 해야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글자 크기를 작게 적고 있죠?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이루려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해동. 쪽발이 기준에서 우리가 동쪽 바다니까 해동이라고 하는데 저 그 말 아주 불쾌해서 안 씁니다. 천태종을 창시한. 요즘도 대한민국의 불교 종파의 천태종 위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물론 조계종이 절대 대세이기 때문에 천태종이 약간 오금을 좀 못 피는 경향이 있지만 어찌됐건 천태종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걸 이해해 두셔야 되고, 이 사람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 키워드를 뽑아 볼게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교관겸수가 있어요. 교관겸수. 이런 설명이 근현대사 파트에 나올 것 같니? 아무 특정 인물 누구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풀이하는 거? 없어. 근현대사는 그래서 껌인 거야. 누가 근현사 어렵다고 자꾸 뻥치는데 그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소리고, 낯설고 한자가 많은 전근대사가 어려운 게 상식인 거지. 어떻게 5,000년, 4,900년 역사를 하나로 묶어서 10문제 내는 게 어려운 거지. 어떻게 뒤쪽 게 어렵니? 말도 안 되지. 이 말을 하셨어. 교관겸수. 네 음절의 한자어인데 교자가 교리야. 종교 이론. 관은 바라볼 관자거든.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는 게 참선을 하고 멍 때린다는 뜻이야. 참선가수야. 감이와 뭐가 1번으로 돼 있어. 교리가 1번으로 돼 있지. 그럼 교종이야. 바라보는 게 뭐니? 참선이지. 참선과 수양중시가 선종이지. 무슨 말을 해도 뭘 먼저 집어넣었어? 그렇지. 교리를 먼저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천태종이고 누구다? 의천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제발 암기법 쓰지 마. 물론 그럴 의사를 갖고 계신 분도 안 계시겠지만 주는 힌트 그냥 받아 먹으세요. 백 좋다. 라인 좋다. 그지? 황금 동아줄 물고 태어났잖아. 이런 식의 시스템. 자, 진을 가볼게. 요거하고 시대가 많이 다르죠? 무신집권기예요. 같은 시기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무신집권기 때 바로 진울이라는 승려가 나타나십니다. 이분은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중시해요. 수양과 참선이 먼저다. 글 공부는 나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적어보면 뭐 녹색으로 적었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선종 중심의, 글자 크게 적었죠? 교종 통합을 모색합니다. 교종 통합. 이래서 이 사람이 창시한 게 바로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의 절대 대세 조계종이죠. 뭐 기독교도 뭐 감리교, 뭐 장로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천태종, 조계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찰들은 거의 다라고 해도 천태종 계열의 승려께서 부인하지 못하실 거요.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을 창시. 조계사도 있죠. 서울 한복판에. 그죠? 자, 그럼 이분이 했던 말씀을 한번 좀 따져볼까요? 키워드가 확실한데 도노점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만 신경 안 써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정해쌍수. 뭐 쌍수야 쌍꺼풀 수술의 줄임말이겠죠? 죄송합니다. 오래되는 그 온라인 강의로 심심히 지쳐 있어서 자꾸 헛말이 나옵니다. 정해가 아시면 돼요. 정해 누구예요? 뭐 여자친구 이럴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 정자가 마음의 평정이에요. 마음의 평정은 뭐를 통해서 오죠? 수양과 참선을 통해서 오죠. 해는 뭘까? 지혜야. 부처님의 지혜. 지혜는 결과적으로 글로 남죠. 이게 교종이고 이게 선종이라는 거야. 그지? 그럼 뭐 중심의 뭐 통합이라는 거야?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는 걸 할 수 있지. 뭐가 먼저야? 이렇게 돼 있잖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진울은 정해를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법 쓰는 개벽다 같은 걸 수업이라고.
저도 약간의 지금 실성해가지고 말이 헛나왔지만 저는 그런 수업하는 사람 아니죠. 시기 구분하시고 시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구분하시고. 그 이분이 개창한 사찰이 지금 전라남도 순천에 송광사라고 우리나라 3대 사찰이 있어요. 그게 초대 주지스님이 진울이에요. 그 원래 요즘은 송광사인데 그 당시 이름은 수선사였어. 그럼 수선사에서 잘 들어. 수선사라는 요즘의 송광사에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 중심이 아니라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어떻게 보면 외진 곳이잖아. 거기서 우리 불교 썩었다. 바로 뜻있는 불교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끼리 뭉치자 알아보면서 사람이 뭉치면 뭐라고 부르니? 집회 결사의 자유지. 결사를 맺는 거야. 그래서 수선사 결사. 썩어 문드러진 불교 바로잡자. 우리 수선사에서. 그래서 모임체를 갖자 결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두 사람이 가장 메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이 진울과 연결되는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의처는 이미 뭐 오래전 사람이 되겠고 자 이거 지금 별표 3방 치시고 별표 수백만 개 칠 수 있는 수백만 개도 쳐야 될 파트예요. 왜? 조선시대는 승려 나오겠어요? 성리학사인데 그죠? 승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주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진울 설명 다 끝났잖아요. 진울의 제자분이 계세요. 요새라는 해심이라는 분이 제자입니다. 지금의 송광사 제1대 주지스님 진울 그 다음에 2대 주지스님이 해심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떠들었어요. 이것도 수능 기출이죠. 이전에 더 많이 나왔어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합니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유교와 불교는 본디 하나다. 분명히 부처님을 믿는 불제자 스님인데 이런 말을 하세요. 유교와 불교는 본디 하나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설법을 듣는 그 신도들, 불교 신도들 어떤 느낌이세요? 저렇게 멋진 스님께서 저 말을 하셨으면 우리 불교하고 유교는 같구나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겠지. 왜 그러셨는지는 사실 이론상 접근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지금 이 시간에서 유교와 불교는 본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에 널리 확산이 되면서 유교의 한 일파인 성리학이 이 이후에 들어오잖아. 고려 말에.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야. 거부감이 덜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 신도야. 저 해심대사한테 얘기를 들었어. 유교와 불교는 하나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어. 근데 유교 한 일파인 성리학이 들어와서 고려 땅에. 이게 유교야. 한 종류니까. 맞아. 우리 해심선사께서 본디 하나라고 그랬는데 거부감 없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있지만 성리학 수용의 토대 마련. 그죠? 요 얘기가 만일 해심대사가 같은 분이 유교와 불교는 원래 다르다. 유교 나빠.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쉽게 못 들어왔을 수도 있지. 그죠? 성리학 수용의 토대 마련. 요 말을 꼭 기억해 두셔서 밑줄 그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울의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는 중에 하나가 요새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요새라는 분은 뭘 주장하시냐면 포인트가 다른 거 다 빼셔도 돼요. 뭐 어디 옆에 전남 강진에 뭐 만덕사를 만들고 여수 얘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오바. 요새는 이 얘기를 합니다. 깊은 반성. 한자로 두 음절로 뭐라 그래요? 참회라고 하죠. 깊은 반성. 자료가 나왔는데 시험인데 깊은 반성 이런 말 안 나오고 우린 늘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 된다. 이 말 나오시면 누굴 찾아야 돼? 진울의 친구인 요새를 찾으시면 돼요. 됐죠? 요 4인방만 잡으시면 4명이잖아요. 그죠? 의천 세고요. 진울 세고요. 해심과 요새가 세다고 말씀드리긴 약하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적 가치는 충분하고요. 오케이? 그걸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밑줄 그시면 되겠죠? 키포인트 별표 3방. 자, 대장경 뭐라 그랬어요? 대장경. 목판 나무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새겨서 먹물칠해서 찍어내는 거야. 그지? 그 대장경. 편하게 들으세요. 처음 초자의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침입할 때였어. 자, 거란 기억하시죠? 근데 그게 뭐 그거의 힘으로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몽골 애들이 오잖아. 원나라가. 그때 이 초조대장경이 불탔어. 막 BTS에 불타오르는 애처럼 막 불질러가지고 몽골 애들이 불태웠어. 그럼 이제 부처님이 우리를 도와줄 힘이 약해지니까 바로 뭐래? 다시 만들어. 다시 재방송. 제조대장경. 그게 다른 말이 뭐야? 팔만대장경. 8만대.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니고 오히려 유네스코에서는 이 8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15세기 조선 초 때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놓고 있죠. 그 이유까지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박약해서 줄이겠습니다. 어찌됐건 8만대장경.
이런 대장경 들어가는 건 이전 통일신라 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그렇게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고려말 불교가 썩었다. 모든 종교는 번성하면 썩잖아요. 그죠? 그건 이것만의 얘기는 아니니까 말을 줄이도록 하겠고요. 제가 도교 말씀드렸죠? 자연친화적이다. 기억하셔야 돼. 상상의 세계 강조한다. 고구려의 벽화의 현무도 기억하셔야 돼. 백제 금동대학로의 봉황, 산 기억하셔야 돼. 그지? 고려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존재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풍수지리설은 여기서는 밑줄 긋게 바로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묘청이 서경은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도읍지 옮기자 그랬지. 천도계획. 그랬더니 개경파인 부시가 안 돼! 이런 거 하자. 분명히 묘청 운동에는 풍수지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주 강하게 보셔야 됩니다. 별표 하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금속 활자 있어요. 목판 아닙니다. 대장경. 금속 활자. 구리 같은 걸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뭐 사람 인자 한자 시대니까 그 당시에 한글 창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리에다가 이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물칠해서 찍어내는 거지. 가장 오래된 거는 상정고급 예문인데 세계사적으로 공인은 못 받았고요. 우리나 세계사가 같이 합치한 게 바로 뭐야? 공식 인정한 게 그렇지. 바로 밑에 있는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요거는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직지, 뭐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건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역법은 뒤에서 몰아서 말씀드릴 테고, 화약무기 하면 최무선 밑줄.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다. 그건 노벨이 만든 거고, 화약무기. 이 최무선이 장군이잖아요, 원래. 그죠? 이 사람이 화약무기 만들어서 멀리 있는 왜군놈들 격파하려고. 아들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헤매졌다. 이 조선초까지 이어지거든요, 아들이. 그 조선초의 화약무기의 어떤 하나의 그 시발점이 또 되기도 해요. 최무선의 어떤 혈족으로서, 아들로서, 뭐 그 정도. 자, 마지막 문화의 발달인데, 고려청자, 송해 자기기술 수용, 밑줄 보세요. 지금 고려청자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내요? 시험은 흑백인데 청자를 어떻게 내냐고요. 옆에 문제처럼 내요. 옆에 보이시죠? 고려청자. 이게 고려청자 아셔야 되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의 자기술을 수용했는데 거기서 상감청자로 발전시키는 거야. 제가 상감 기법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럼 자봐. 우리 신라 뭐 기존의 우리의 정통 자기기술을 더 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만들어진 게 상감청자야? 아니면 이 고려 상감청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송나라 자기기술이야. 송나라 자기기술. 우리 이런 거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 없니? 청출어라. 청출어라. 그냥 기존의 어떤 색깔에서 새로운 걸 레벨업 시키는 건 우리의 능력인데, 송나라 자기기술을 받아왔지만 우리가 레벨업을 시켜서 상감청자를 만들었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각과 건축의 발달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얘기할 텐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음절수가 어마무시하다. 그지? 그림 한번 그려볼게. 그림. 우와, 머리 엄청 커. 논산이 대단히 평야지대잖아. 이 언덕이 있어요. 조그만 상처럼 보여요. 사찰이 있고 절이 있고요. 사찰보다 몇 배 큰 이 논산, 뭐 논산이라는 지명이 됩니까? 관촉사 미륵보살 입장이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기 바란 거예요. 누구의 권위를 자랑하려고? 논산 최고의 리더. 지역의 리더를 뭐라 불렀지? 그렇지.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지방세력가를 호족이라 불렀지. 호족의 든든한 경제적 지원으로 만들어진 대형 불상이야. 자기 과시용이야. 지나가다가 저거 뭐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논산의 최고 호족 김찬호 씨 모르세요? 이렇게 불리려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머리 겁나게 크고 이게 조형미가 떨어지죠. 크게 보이면 자신의 위세가 과시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석탑에서는 다각 다층탑 밑줄 보셔야 돼요. 각이 많고요. 층수가 높아요. 특히 다층탑은 놓치지 마세요. 3층 탑 그러면 통일신라, 그지? 삼국시대의 일부 통일신라. 다층탑, 층이 많을 따자니까 층이 높아? 그럼 무조건 고려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찍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야. 요건 원나라 영향을 받았어. 밑줄. 경천, 원래 개성이죠. 지금 북한 땅에는 거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손님님 저 이거 용산 국립박물관 로비에 가서 봤는데요. 예. 개경에 있던 게 해방위에 경복궁 뒷뜰로 옮겨졌다가 경복궁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을 만들어서 글로 또 옮겨준 거야. 뭔 놈의 석탑이 이렇게 이전을 많이 하느냐, 이사를 많이 하느냐. 참 운명기구한 건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오면 가장 많이 가는 용산 국립박물관의 얼굴이야. 기억하셔야 돼. 층수를 실 필요 없어. 힌트는 자세하게 줘. 현수능이. 그지? 뒤에도 문제에서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건축에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정인데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왜? 단청치를 최근에 새로 해가지고 셋베이처럼 보이거든. 가장 오래된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기억해달라고. 됐죠? 시간이 50분이 된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 수업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나머지 문제하고 조선 다음 시간 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